제가 최근에 본 지표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장기채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이제 성장률을 이제 많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30년물하고 중국 30년물 이제 금리가 역전됐더라고요. 네. 예, 그게 참 디플레이의 상징과 가능성의 대륙이었던 중국이 이렇게 만났던 게 사실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워졌나를 보니까 2016년 근처더라고요.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트럼프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고 아니나 다를까 중국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60% 관세라든지 그러면 1기 때랑 2기 때랑 트럼프의 방향은 같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박사님은? 방향성은 틀림없이 같고 예. 그리고 일기 때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 것이 많죠. 자기 기분대로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강요 팀도 다 자기 말을 듣는 사람 뽑고 네, 충성파들로. 예, 양원 상하 양원도 모두 지금 공화당이 다수고 게다가 헌법재판관도 지금 대법원 판사들도 네. 지금 공화당 파벌이 더 많으니 네, 보수파가 더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 있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차게 해보겠다고.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었느냐? 중국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트럼프 1기 때부터 바이든을 거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간다는 전제로 지금 거시 경제적 준비를 계속해 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외 경제에 대한 비율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지역 시장을 넓히는 것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반격하는 수단도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볼만한 그런 무역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으로 당한 게 있는데 두 번째는 그냥 똑같이 당하진 않을 수 있다. 네. 이걸 주셨고. 근데 의외로 중국 SNS에 보면 트럼프를 오히려 더 좋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하니까 중국이 그것 때문에 움직여서 더 도와준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은 트럼프보다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뭐 이런 주장들도 중국 네티즌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국좌라고 하나?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던데 이거는 그냥 중국인들의 행복회로일까요? 아니면 실제 그럴까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고 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 자국 우선주의 뭐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좋다라고 SNS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의 의견이지 이게 대세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지금 이제 틱톡 사장이 이제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일 날 법원 판결이 나는데 20일 날 취임하니까 이걸 좀 연장해 달라 틱톡. 근데 처음에 트럼프가 틱톡을 때리다가 이제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것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규모는 더 올라갔어요. 네. 실질적으로 무역 규모를 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컨테이너 노선이 상해 LA 노선입니다. 거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세를 때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오늘 저는 파월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조금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죠.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가면 결국 관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2023년 수출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야, 얘네는 앞으로 싸우더니 뒤에서는 이렇게 지네들끼리 또 해? 라는 거죠. 당장 관세를 매기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누가 공급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히토류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 세계 히토리라는 건 지구적으로 다 존재를 하는 건데 거기에 특허 90%를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된 히토리가 중국에서 가공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얘기하셨듯이 트럼프가 60% 관세를 때리겠다 뭐 하는데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잖아요. 제가 돈쌤과 싸우는데 내가 돈쌤한테 야 여기 넘어오면 때릴 거야 여기 넘어오면 때릴 거야 라는데 돈쌤 가만히 있으면 그게 누가 더 무서워 보일까요? 네, 그게 더 불안하죠. 뭐 믿고 저러나. 네,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아니면 뒤쪽에서 이제 개톡을 하고 있든지 뭐 이럴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정치인으로서 발언한 게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후 시기에는 60%를 때린다든지 실질적으로 뭐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하죠. 저는 딱 그거 했을 때 그 상징적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어떤 만화가 그린 건데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 황새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황새가 뾰족한 게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개구리가 이제 그 입안에 다 안 들어가니까 반만 들어갔죠. 근데 그 개구리가 황새 목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목을 잡아먹힌 황새는 개구리를 못 먹는 거고, 네, 근데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개구리는 또 황새 목을 잡고 네. 있는 거.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그냥 둘 다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의 목을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두 가지를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가 말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공약이 됐던 뭐가 됐든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해도 트럼프 얘기한다고 지금 바이든하고 얘기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1월 20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 중국은 어떤 액션을 보일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네. 그 단기간 내에 빠른 동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못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 큰 나라. 이런 중국의 특성을 표현하는 말로 큰 코끼리는 천천히 걷는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은 이제 미국의 그런 무역 제재에 대해 또 기술 제재에 대해서 거시적인 거시 경제 안목에서 준비를 해왔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관세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끝날지 뭐가 또 나올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은 트럼프의 공격에 대한 대항 팀을 준비하고 여기서는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정도 대비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중국의 시진핑 측근이라면 솔직히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좀 상대하기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트럼프는 늑대 같고 네. 바이든은 여우 같다 그러거든요. 아, 그런데 사실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이든식의 제재가 훨씬 더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술 제재 같은 거를 많이 하니까 상품 제재는 뭐 우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기술 제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갑갑하게 여기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말씀하신 대로 이 딜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가를 크게 지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 또 딜을 해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네. 이제 이런 점에서 트럼프 쪽이 오히려 대응하기는 좀 나을지도라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쟤랑 놀면 너도 왕따가 돼. 약간 이런 식의 동맹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 상대가 누가 됐던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면 일단 만난 주잖아. 김정은도 그렇게 만났고 늘 하는 게 이제 my friend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주고 돈이든 정치적 이익이든 주면 협상 테이블 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관세로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멕시코로 짓든지 옮겨가면 되는 거니까 중국에서는 차라리 요즘에 뭐 선거 관련 이슈도 많은데 공작을 할 거면 이제 트럼프를 도와주는 공작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더 생각해 드는 게 지금 미중 관계라는 게 순수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글로벌 패권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충돌이 같이 있는 것이다 보니 지금 그 경제적 이익관계 플러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다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상하 양원에 그 중국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그 적대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군부의 입장도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런 상하 양원의 여론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건데 게다가 군부의 의견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지금 중국과 어떤 화해 제스처라든가 양보를 해서 딜을 이룬다든가 이럴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조금 그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뭔가 상황을 탈피하려면 예전에 김정은이 그랬듯이 그 트럼프랑 좀 만나는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은근히 거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푸틴에 대해서나 김정은에 대해서나 뭐 그냥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중국이 예를 들어서 화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상황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줄 만한 선물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최대 이익, 핵심 이익은 타이완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고 수년 전부터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게.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가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마 미중 관계는 순조롭게 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꼭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미국한테 숙이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와 경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로마 시대의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림의 사자 두 마리가 없으니까 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지금 사자인데 중국이 지금 사자가 돼버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전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는 우크라이나일 거라고 봐요. 결국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지금 들어온 거고, 러시아가 들어온 거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 나토 가입 안 시켜줄게 이러고 현 상태 끝내 그러면 러시아랑 서로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러고 나니까 가장 똥줄이 타는 이 우크라이나가 중국으로 달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한테 좀 도움을 달라는 거고, 타이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총통이 이제 저기 그 대만 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좀 네. 그동안에 이제 반대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트럼프가 너 우리 타이완하고 이제 관계 개선 안 할 거야라고 하면 얘네들이 또 이제 또 들고 일어날 그러니까 타이완 자체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여기 또 TSMC가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단순하게 딱 중국이 뭘 내주고 우리 협상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중국이 하고 있는 게 항모들을 다 지금 타이완 주위에 둘러싸고 타이완을 넘어서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까지 좀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한 번 저는 힘겨루기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아니라 경제 힘겨루기는 한 번은 제스처라도 있지 않을까 좀 봅니다. 제가 본 트럼프는 일단은 큰일이 날 것 같이 판을 벌여놓고 갑자기 말라가지고 악수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겪어봤고 하노이 때도 뭐 마치 뭐 다 될 것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밥상 먹고 가버렸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원하는 건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타이완 문제일 건데 그럼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하려면 미국도 뭔가를 중국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그렇게 아쉬운 게 있을지 그게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런 게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타이완 문제가 나오면 네. 많은 분들이 그 TSMC를 얘기를 네, 하세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중국의 타이완 통일을 미국이 양해한다면 TSMC 가져가세요라고 할 겁니다. 가져갈 수 있나요? 네. 지금 TSMC 지분 제일 많이 가진 것도 미국 자본이고, 네, 그렇죠. 지금 가장 핵심 공장이 타이완에 있는 건데 네. 타이완을 소유라고 할까요? 표현해야 되나? 주권을 중국이 가져가면서 그 TSMC에 대한 컨트롤을 미국이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죠. 그럼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되 예. 산업적이거나 경제적인 건 미국이 가져가는 네. 식으로 하고 네. 이제 시진핑은 그래도 독재자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참여이 중요하니 예. 정치적으로 가져와서 국민들한테 이제 내가 이걸 통일했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 타이완 모델로 얘기했던 네. 홍콩 모델이었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타이완의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네. 우리가 홍콩을 이렇게 경영 분리할 테니까 외교와 군사를 우리가 가져올 테니지만 내수는 니네 독자적으로 해라. 네. 적당한 자치권을 주고.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타이완 국민들이 처음에 그걸 믿었다가 긴장한 게 지금 이제 홍콩도 결국 그렇죠. 약속을 안 경찰을 지키잖아요. 이제 네. 돼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타이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중국이 제시했던 글로벌리 제시했던 모델은 홍콩 모델을 여기 타이완에 하겠다라는 식이었는데 이게 믿을 수 있는 사실상 신뢰가 깨진 거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도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다시 뭐 화해하고 이럴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더 빨리 나빠질 것인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나빠질 것인지 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미중 무역 갈등은 차라리 1기 때고 1기하고 바이든을 거치면서 중국이나 다른 글로벌 공급망들은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봐요. 근데 그 적응을 하는 게 중국이 미국에 가는 거를 유럽으로 많이 옮겼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중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유럽과 중국에 대해서 관계를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 박사님이 보기에는 중국과 유럽은 어떤 관계라고 이해를 하는 게 나을까요? 유럽은 미국과 다른 큰 특징이 있죠. 네. 그 EU가 네. 다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당한 만큼 유럽에서 얻고 싶은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근데 미국에는 그 중앙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피지만 EU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니 각계격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EU 차원에서는 이제 관세를 높이고 하겠지만 현지 공장을 세우는 방식 등으로 해서 가겠다고 하니 또 EU에 있는 국가들이 공장 유치에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관세를 높여도 그럼 현지 생산하면 그 관세를 낼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회 수단을 동원하고 어떻게든 EU와의 관계는 중국이 유지하려 하는 거고, 다만 공급망이 흔들리고 딜리버리가 혼란스럽고 그렇게 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시간과 비용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더 찾는 거죠. 그래서 RCEP라든가 CPTPP를 그렇게 강력하게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뭐 중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수출이 잘 돼도 좋은 거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멱살 잡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변화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유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독일 차량이 중국에서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오면서 완전 반대가 돼버렸으니까 유럽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럽이 이 중국의 이런 그 움직임을 그대로 다 용인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더라고요. 이게 EU 국가들마다 입장이 조금 틀려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가장 중국에 진출 많이 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중공업 분야 곳곳에 독일의 기술과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EU와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면 가장 치명타를 받는 건 독일인 것이고, 그런데 EU에 있는 다른 나라는 별로 자기 자신은 큰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뭐 공장 유치하면 더 일자리만 늘어나고 더 좋은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독일로 안 가고 이제 헝가리나 스페인으로 오면 네. 배터리가 스페인 공장으로 가면 네. 그럼 스페인은 와인 아시죠? 그렇죠. 아주 좋은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좀 유럽과 복잡한 게 지금 독일의 성장 엔진이 꺼졌다. 지금 이제 독일 또 재무장관 또 날리고 이제 서로 이제 난리인데 독일의 성장 동력이 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경기가 또 불투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 독일 공장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게 더 많으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싸웠고 지금 프랑스가 이제 그 오늘 새벽에 나왔죠. 그 국가 신용 등급이 또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저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 유럽도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보이지 않게 눈치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하필 이럴 때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좀 뭐 무정부 상태입니다. 사실 헌재가 어떤 결론이든 내려주기 전까지는 아무리 권한 대행이라도 대행이니까 리더십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주길 바라는 거죠. 지금 네. 이제 조금 중심이 없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또 나온 얘기들이 이렇게 딱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 결집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절대절명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다라고밖에 지금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치 스케줄이 있으니까 산업 안에서는 어떻게든 움직여서 기업인들이라도 좀 움직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제 생각은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고 지금은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가는 대응 태스크포스가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가
모두 자기 정치적 어젠다가 네. 지금 필요한데 지금이야말로 여야에서 참여를 하고 네. 여야가 참여를 해줘야 정부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일종의 태스크포스 같은 게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여야의 지원을 얻고 정부와 경제계가 좀 소수 정예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빨리 상황 분석도 하고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대략적인 안이라도 짜고 그래서 상황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선거가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려면 아직도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그럼 지금 곧 트럼프가 행정부에 들어와서 정책이 발표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카운터 펀치를 날릴 네. 거고 아수라장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으로 이 체계로 맞이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 가지 희망은 지금 네. 이제 그 트럼프 별장에 신세계 회장이 초대받았다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계들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인맥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재계들이라도 그렇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지금 아들 자식들 다 이제 그렇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식의 노력을 조금 더 국민들이 응원해 줬으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영주 회장도 가서 아직 트럼프는 아니지만 트럼프는 또 트럼프 아니지만, 주니어는 예, 만났지 예, 않습니까? 그런 그러면 식으로. 사실 손정희 회장도 기업인으로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기업인이라도 좀 뛰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사실 인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정책 스케줄이 있다면 뭐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그 관련된 장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관은 뭐 탄핵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든 길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 박사님 그리고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